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0월 13일 금요일이고요. 건강 챙겨보겠습니다. 건강 구독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구독 영상 살펴보기 전에 날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암동에 나와 있는 마지연입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클 전망입니다. 게다가 주말에는 가을비 소식도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날씨가 꽤 추워졌는데요. 가을비까지 내린다고 하니 옷차림 더 주의해야겠습니다. 오늘 날씨 이어서 주말 날씨까지 전해주세요. 현재 하늘에는 구름만 많이 끼어 있습니다. 오늘은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 되겠는데요.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외출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출근길에는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는데요. 강이나 호수 주변에는 시야가 더 답답하니까요. 감속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사이에도 기온 변덕이 심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한낮에는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는데요. 입고 벗기 쉬운 가벼운 외투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보겠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22도, 광주 23도, 부산 24도로 평년과 비슷한 기온이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 곳곳에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 외출하신다면 우산 꼭 챙겨주시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하늘에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제주 해안에는 돌풍과 함께 너울이 유입될 전망입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지하철 전기료입니다. 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서울 지하철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지난해 대비 약 27%가량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매년 수천억 대 적자에 시달리는 서울교통공사 측의 부담이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요금 인상 이후 이 재정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다는 건가요? 자세한 얘기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교통공사 측은 올해 한국전력에 납부할 전기요금이 지난해보다 올라서 약 2,38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는 한전이 지난해 4월 전기요금을 1kW 시당 44.9억 원으로 인상한 여파로 44.9원으로 인상한 여파로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2023년에는 전년 대비 502억 원가량 증가가 예상되고요. 전기요금이 10원 추가될 경우에는 50억 원의 부담이 더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사실 서울교통공사는 그동안 이 전기요금 인상에 대비해서 전사적인 에너지 절약 운동을 펼쳤는데요.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에 전기 사용량 자체는 줄었지만 오히려 전기요금은 약 28%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전기를 아껴 쓰는데도 납부 금액은 늘었다. 네. 이렇게 되면 에너지 절약만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서울교통공사 측도 동일한 입장인데요. 2023년 8월까지의 수송 인원이 약 12%가량 전년 대비 증가해서 전기 사용량 자체가 늘었고 또 2017년까지 제공해주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만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공사의 지하철 운임 인상만으로는 쌓인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서울교통공사 측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이 철도 운영기간 전용 요금제의 도입 등 혜택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야, 이게 또 우리나라는 전기를 싸게 쓰는 나라다. 네. 우리가 올리고는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한전은 계속 손해다. 이러고. 근데 전기는 우리가 꼭 필요한 거니까 우리가 쓸 때 안 올랐으면 좋겠고.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이죠.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 김장 사태입니다. 김장철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 배추값 올라 소금값 올라 이 김장에 필요한 재료들의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아니
전기가 오른다고 방금 말하자마자 이번에는 뭐 배추값이 올랐다. 뭐 김장하시는 분들은 정말 시름이 더 깊어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당국은 지난해 배추값 폭등으로 인해서 김장 대란 사태가 또다시 올해 재발하지 않도록 수급 현황을 예의주시한다라는 입장인데요. 어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11일 기준으로 해서 배추 한 포기 가격은 6,905원으로 지난달보다 25%가량 올랐고요. 절임 배추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약 10%가량, 또 고춧가루는 약 14%가량 비싸졌다고 합니다. 특히 소금 가격이 문제인데요. 소금의 생산량이 준데다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요가 늘어서 평년 가격과 비교할 경우에 약 70% 이상이 폭등한 상황입니다. 찬바람 돌면 김장 준비하는 분들, 김장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사실 요즘엔 김장하는 덱보다 네. 그냥 이렇게 포장김치 사드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수치를 봐도 그런데요. 네. 이 홈쇼핑 업체에 따르면 올해 한 업체의 포장김치 판매량 분석한 결과 배추 파동이 있었던 지난해 제외하고는 매년 꾸준하게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이 포장김치를 구매하는 주요 고객 연령대가 5, 60대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5, 60대 김장을 담그는 것에 익숙한 세대인데 이들마저 이 김장하는 것이 줄었다. 그만큼 김장하는 집이 줄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시대에 따라서 또 이렇게 김장 문화도 바뀌고 있습니다. 물가에 연동해서 또 바뀌고 있고요.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요, 전자발찌입니다. 그동안 전자발찌 일부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검사가 부착명령 또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개정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착법에 따라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법조계 등에 따르면요, 이 대검찰청은 이 12일부터 스토킹 사범에 대해서 이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이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가해자가 10년 내에 재범한 경우나 혹은 이 스토킹 범죄를 2차례 이상 반복해서 상습성이 인정될 때 재범 위험성을 따져서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다라고 하더라도 이 재범의 위험이 인정이 된다면 청구가 가능해지고요. 또 이 스토킹 사범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잠정 조치도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대검은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는 거 다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 근데 실형 선고율은 줄어들었어요? 이건 뭐예요? 실제로 통계를 좀 살펴보면요. 2021년 3월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에 범죄 신고는 확실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벌이 생각보다 가볍고 또 전담 인력이 부족해서 재범률이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실형을 받는 경우는 굉장히 줄었다라고 하는데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은 사람들이 전체 기소된 사람의 절반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실형을 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행법은 개선이 됐지만 여전히 이 스토킹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 기준도 없어서 이게 판결마다 굉장히 차이가 나는 또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지난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토킹 처벌법 관련해서 권고 형량의 범위, 또 양형 인자, 또 집행유예 기준 설정 등을 새로 설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다른 판례의 태도, 경향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니 이건 재범률이 높아서 굉장히 강하게 처벌을 하는 줄 알았더니 또 이랬어요. 네. 야, 이게 처벌 수위를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낮아. 너무 낮죠. 그게 네. 많은 것 같아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 컵라면입니다. 한 마을버스 기사가 이 신호 대기 중에 컵라면을 먹는 그런 장면이 포착돼서요.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버스 운전기사가 신호가 대기 중에? 멈췄을 때, 그렇죠? 그때 컵라면을 버스 안에서 네. 먹었다는 말이에요. 이거 이건 영화 촬영 아니에요? 운행 다 하고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 제목이 신호 대기 중 마을버스 기사님은 라면 식사 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을 보면요. 이 운전석에서 버스 기사가 신호등차 중에 컵라면을 먹고 있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글쓴이에 따르면 밤 11시 30분경 버스에서 후룩 소리가 들려가지고 주변을 봤더니 기사님이었다. 이 기사님이 신호가 멈출 때마다 한 젓가락씩 라면을 먹으면서 신호가 바뀌는지 확인했다면서 버스 기사가 마음 편히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처우 개선 좀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승객을 태운 상태로 이 뜨거운 국물을 드셔야 하니 위험해 보인다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거 너무 시장하셔서 그랬겠습니다만 아닌 것 같은데요. 타고 있는 사람 좀 불안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운전 중이었으니까 멈췄다 하더라도.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인 아나운서는 어떻습니까? 뭐 저는 근육은 좀 없습니다만 그래도 뭐 아픈 데가 크게 없거든요. 네. 이 정도면 건강한 게 아닐까 싶긴 해요. 아니 유연하고 네. 늘 활기에 넘치고 그래서 전혀 아픈데도 감기도 잘 안 걸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건강할 때 꼼꼼하게 챙겨야죠. 네,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건강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 메디컬 토크쇼 닥터하우스. 지금 확인해 보시죠.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가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조민혁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얘기해 주시죠. 이정수님, 여기 펄이 들어있는 음료가 있습니다. 마시다 보면은 이 펄이 빨대에 끼는 경우가 종종 있죠. 네, 그렇죠. 그럴 때 어떠세요? 빨대에 끼면은 굉장히 답답하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코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지긋지긋하고 답답한 코막힘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코막힘 답답해요. 그리고 또 요즘 날이 좀 차지니까 더 그렇더라고요. 코막힘 왜 생기는 겁니까? 코막힘은 먼저 코속이 구조적으로 막혀 있을 때, 코속 점막이 붓거나 콧물이 고였을 때, 마지막으로 코 속에 혹이 생겼을 때 생깁니다. 아니 코 속에 구조적 이상 이거는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가장 흔한 이상은 코 속을 좌우로 나누는 칸막이, 비중격이라는 구조가 한쪽 또는 양쪽으로 치우쳐 생기는 건데요. 이 경우를 편의된 비중격이라고 하고 흔히 비중격 망곡증이라고 해요. 가운데에 있어야 할 비중격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코 속 공간이 좁아져서 코막힘이 생기는 거고요. 비중격 편의는 태어나기 전이나 태어나면서 생길 수도 있고 코의 성장 과정이나 외상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코 속 점막이 붓거나 이 코막힘은 비염 때문인 거죠? 비염 때문일 수도 있고요. 보통 축농증이라고 부르는 부비동염 때문일 수도 있어요. 비염은 문자 그대로 코 속에 염증이 생긴 것을 말하는데요. 염증이 생기면 점막이 붓고 콧물이 많아지면서 고이게 되어서 코막힘이 생기죠. 부비동염은 부비동이라고 부르는 코와 연결된 코 주위 동굴과 같은 부위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부비동염도 염증 때문에 부비동 점막이 붓고 끈적끈적한 분비물이 흘러나와서 코 막힘이 생기는 거고요. 부비동염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 용종이라는 혹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 혹 때문에도 코 막힘이 생겨요. 비염과 부비동염의 원인은 알레르기, 감기, 바이러스와 세균, 유전, 구조나 기능적인 이상, 대기오염과 같은 환경 등 매우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생기죠. 근데 혹이라고 하면 그거 암 아닌가요? 암? 코 속에 생기는 혹은 흔히 물혹이라 말하는 용종이 대부분이고요. 용종은 암은 아닙니다. 아주 흔하진 않지만 실제로 코 속에 용종 말고도 암이 아닌 양성종양이나 암, 즉 악성종양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양성종양 중에서 악성으로 바뀌는 것들도 있고요. 그럼 생각해보니까 요즘 가을철이라 그런지 코가 자주 막히는데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우선 가을철은 공기가 차고 건조하잖아요. 코 속 점막도 같이 건조해지면서 코 안 점액의 점도가 높아지고 섬모운동 같은 코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럼 코감기도 잘 걸리고 그 밖에 비염, 부비동염 등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코가 더 잘 막히는 거예요. 코 막혀보신 분도 알지만 이거 엄청 답답하거든요. 더 큰 문제는 답답한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코가 막히면 산소와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깨어있을 때뿐만 아니라 잘 때도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을 유발할 수 있고 숙면을 방해해요. 그 결과 두통, 피로를 유발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게 됩니다. 또한 코가 막혀서 자꾸 입으로 숨을 쉬면 입과 목의 점막이 마르면서 입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바이러스나 먼지 등 유해 물질도 걸러지지 않고 들어오니까 목감기나 그 밖의 다른 호흡기 질환도 잘 생길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빨리 치료해야 될 것 같은데 코막힘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코막힘은 원인에 따라 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코 내시경과 CT와 같은 검사로 코를 막히게 하는 원인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심한 구조적인 이상이 있거나 용종이나 종양 같은 혹이 있는 경우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는 비염과 부비동염 등은 수술적인 치료를 우선으로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수 있고요. 검사상 특별한 이상이 없는 비염과 부비동염은 상태에 따라서 식염수로 세척하고 코 스프레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경구약을 복용하는 등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시도해 볼 수 있고요. 알레르기가 심한 경우 원인 물질에 대한 반응을 치료하는 면역 치료를 할 수도 있어요. 코막힘은 예방할 방법이 없죠? 땡! 아, 있군요. 코막힘 예방법 있습니다. 중요한 게 코 속을 건조하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가습기나 젖은 수건을 활용해서 실내를 적정 습도로 유지하고 코 속을 식염수로 세척해주면 좋아요. 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이 감기나 부비동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가능하면 검사를 통해 원인 물질을 확인해서 노출을 최소화해야 하고요. 코막힘의 기간이 오래됐거나 좌우 중 한쪽의 코막힘이 특히 더 심하고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경우 등은 수술이 필요할 수 있어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평상시 우리의 코를 답답하게 막았던 이 코막힘 뻥 뚫어주신 조민혁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건강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은 소아청소년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오성근입니다. 네, 다음 주제도 너무 궁금합니다. 이종수님,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셔서 한창 육아 힘쓰고 계실 것 같은데 아이들이 잘 크고 있나요? 저를 닮아서 그런지 키가 잘 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키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요. 성장 측면의 답이겠죠. 잘 큰다는 의미는 성장 말고도 발달이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은 신체적인 변화라 눈으로 쉽게 비교가 가능하지만 발달은 기능적인 변화여서 세심하게 관찰을 하셔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우리 아이 발달이 늦은 건 아닐까요? 입니다. 발달이 기능적인 변화라고 하셨는데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요? 네, 발달은 크게 언어, 인지, 운동, 사회성, 그리고 정서 이런 부분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잘 발달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연령에 따라서 해내야 하는 과업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돌이 되면 마마, 빠빠 이런 거 하죠. 그 외에도 한두 개의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18개월 정도 되면 숟가락 사용하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할 수 있는 등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을 나누어서 살펴는 보는데 이런 영역이라고 하는 게 독립적인 건 아니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한 영역에서 문제가 있다면 다른 영역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게 세세한 기준이 있군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조금 다른 친구들에 비해 좀 늦구나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가장 쉽게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영유아 검진을 받아보시는 방법이 있고요. 꼭 검진치기가 아니더라도 좀 궁금하거나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전문기관을 방문해서 확인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과업을 달성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제때 과업을 달성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검사를 통해서 과업을 일정 수준 이상 못하는 경우에 발달 지연이라는 표현을 습니다. 이 심각한 수준의 발달 지연이 있는 아이들이 전체 소아에서 5에서 10%라는 자료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 연구에는 또 만 2세 아이들 대상으로 해봤더니 이 비율이 20%에 육박한다는 보고도 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그 사이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우리 요즘 코로나19 한창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고 또 이제 외출이 좀 제한이 되면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 게 이유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엔데믹 시대가 왔으니까 이제 육아 시작하신 분들은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걱정해야 되나요? 네, 안타깝게도 발달이 늦어지는 원인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요.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 어릴 때 겪는 질병이나 부상, 그리고 가정 환경이나 사회 경제적인 환경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팬데믹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과거하고 달라진 근래의 환경 요소가 발달 지연을 초래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구성원이 적어지고 아이들끼리 노는 문화라든지 학습 문화가 바뀌면서 또래들이나 혹은 간접적으로 돌봐주시는 주변 분들을 접할 기회가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발달 기회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저는 약간 이제 엔데믹 와서 긴장을 살짝 놔도 되는 줄 알았는데 역시 부모님의 세세한 관찰이 좀 필요한 것 같네요. 그런데 발달 지연이 있다고 해도 조금 그냥 기다리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발달 순서가 꼭 순서대로 가지도 않고 기준보다 빠르거나 늦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채로 성장을 하면 사회에서 부적응이나 자립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심리적인 고립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 치료 방법도 그럼 다양한가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얘기해 보면 언어치료, 작업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인지치료, 감통치료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고요. 어느 한 가지 발달 문제가 그 영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듯이 치료 효과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문제의 원인에 따라서 목표를 세우고 치료 방법을 고민하고 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챙겨야 될 것도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아이 양육 과정을 옆에서 계속 지켜보시는 양육자분의 관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아이가 또래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라면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저하지 마시고 조기에 전문 기관을 찾으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이에 대한 관심이 그냥 관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혹시 싶을 때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오성훈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 네, 구독 영상을 통해서 건강 정보 나누겠습니다. 건강 구독 시간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지민 내과 전문의, 김대환 혈관내과 전문의,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 모사은 한의학 박사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눌지 건강 구독 주제 영상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산책을 즐기다가 갑자기 여기가 어디지 하는 그런 표정이잖아요. 지금, 그쵸? 그죠? 그러면 이거는 오늘 얘기는 치매구나. 치매 같아. 근데 그건 알겠는데 영상 처음에 에어컨을 이렇게 딱 끄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이게 계절과 치매가 이게 상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름철에 덥잖아요. 더우면 이제 더위 먹는다. 이 더위 먹는 게 치매랑 연관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진짜? 네, 맞습니다. 특히 있잖아요. 지난 여름에는요, 정말 폭염으로 기승을 부렸잖아요. 그래서 지난 여름을 한 기후학자는 정말 유례 없는 그런 괴물 폭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여름철에 탈수가 주로 되잖아요. 그러면 뇌혈관에 흐르는 그 피가 적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뇌혈관에 이상이 생기거나 또 뇌 기능 저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지 기능이나 기억력 같은 것들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대야로 우리가
우리가 잠을 잘 설치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또 그런 것들이 치매 발병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위가 직접적인 영향일 수도 있고 더위로 인한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이뤄서 그 수면 부족 때문에 올 수도 있다. 네. 근데 나이가 들면 잠이 점점 없어진다는데 어떡하지? 그렇죠. 네. 근데 나이가 들지 않고 젊은 사람들도 요즘 그렇게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가지는 분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워낙 뭐 바쁘게 살다 보니 시간을 쪼개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게 요즘 워낙 재밌는 영상들이 많잖아요. 자려고 누우면 계속 그걸 보느라고 사실 뭐 한 최소 6시간? 이거 자는 분들 많이 없을걸요? 저는 그렇게 그래요? 생각해요. 네. 수면이 실제로 건강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고요. 많은 연구들이 수면 시간이 6시간이 되지 않으면 6시간보다 더 이상 많이 자는, 그러니까 잘 자시는 분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요. 6시간 미만의 수면을 가진 분들이 인지 기능 저하가 생길 가능성이 무려 2배 이상 높다고 그러고요. 가장 유명한 저널이죠. 네이처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무려 8천여 명의 환자를 35년간 추적 관찰했는데 수면 시간과 치매 발병률을 비교 분석을 했더니 6시간 미만으로 수면을 하는 분들은 치매 위험률이 무려 30%나 증가했다고도 보고를 했습니다. 아니 저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만 뒤척거리고 잠을 잘 못 자도 그 다음에 활동할 때 그냥 하고 머리 띵하고 네, 맞아요. 며칠 연거푸 잠을 못 자면 집중력 떨어지고요. 기억력 감퇴되고 이러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봐도요. 우리 잠자는 시간도 아깝다라고 해갖고 잠자는 시간마저 쪼개가면서 진짜 일 중독자라고 불렸던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노년기에는 치매를 앓았다라는 이런 기록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봐보면은 우리 영국의 이제 처칠이죠. 네, 총리였던 처칠, 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치질로 노년기에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또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우리 할리우드 배우 브루스 윌리스가 요즘 치매에 걸렸다. 네, 치매에 걸렸다. 아까 전에 제가 치질이라고 그랬었나요? 그렇죠. 네. 치매입니다. 치매. 네. 치매입니다. 네. 그 전문이라. 거기다 보니 시간 나오면 네,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브루스 윌리스 소식은 정말 많은 분들이 맞아요.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뭐 정말 액션 영화의 한 획을 그은 분인데 맞아요. 늘 건강해 보였는데 그렇죠. 그런 분도 치매 앞에서는 정말 속수무책이더라고요. 맞아요. 브루스 윌리스 하면 저희 나이 분들 옛날에 그 다이하드라는 영화 시리즈. 이분 형사로 나오면서 정말 죽지 않아 이런 거였는데 이런 분도 올해 초에 브루스 윌리스의 가족들은 SNS에 성명을 내면서 어떤 내용이냐. 브루스 윌리스가 전두측 두엽 치매를 앓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1년 전에 실어증 증상 때문에 영화계를 이제 은퇴를 했지만 이미 2020년부터 연기가 조금 어색해지고 발음이 좀 어눌해졌다라는 의혹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치매의 경우에 옆에서 돌보는 분들도 참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내도 심경을 토로했다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 브루스 윌리스의 간병 중인 아내 엠마는요, 지난 9월 토크쇼에 나왔는데요. 그때 남편의 병 간호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브루스가 이제 그 질문 내용이 브루스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알기 어렵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그만큼 좀 힘들다. 간병하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이었죠. 실제로 그녀는 치매는 진단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가족들도 힘이 들다. 사람들이 치매는 가족병이라고 부른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사람, 환자가 좋지 않으면 가족도 굉장히 힘든 병이라는 것이 그런 이제 의견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치매하면 다 알고 있는데 방금 그 전두 측두엽 치매라고 하셨거든요. 이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치매와 좀 다른 건가요? 네, 좀 다른 치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치매 대부분이 알츠하이머 치매인데요. 알츠하이머 치매가 약 70% 정도 되고요. 전두측두엽 치매가 약 5에서 한 10% 정도의 이제 유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두측두엽 치매는 이름 그대로 뇌 전두엽과 측두엽에 발생한 치매를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뇌 속에 있는 단백질이 뇌 세포의 이제 신경세포를 손상시키면서 발생하는 이 퇴행성 질환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증상이 보통 이제 실어증이나 혹은 폭력성이 증가하거나 이런 이상 행동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기에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 발생하는 연령이 일반 치매보다는 한 평균 한 58세 정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이른 나이에 발생하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두,
전두, 축두엽. 네. 이게 여기쯤에서 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어증하고 관련이 있어요. 네, 여기 전두축두엽 이 치매는요, 실어증이랑 말씀하신 이상행동 요 두 가지가 가장 특징적인데요. 근데 우리가 실어증만으로는 사실은 이걸 감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어증은 뭐 뇌졸중이라든가 뇌종양 그리고 우리가 교통사고 이런 거 나면서도 실어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상행동으로 더 감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상행동은 어떤 거냐면 갑자기 주변 사람을 막 의심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런 이제 대로나 이런 데에서 소변을 보신다든지 아니면 더러운 거랑 깨끗한 거 이런 게 구분을 잘 못하신다든지 이런 증상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치매하면 알츠하이머 치매를 가장 많이 떠올리실 텐데 이렇게 실어증이 대표 증상인 치매도 있었네요. 네. 우리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아까 전에 우리 서은주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체 환자의 한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다행인 거는 이거는 우리가 증상만 빨리 발견을 한다고 그러면 이걸 늦출 수 있는 약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먹으면서 조절이 가능한데 대개는 시작이 이제 약간의 건망증이에요. 시작은 다들 그냥 건망증이구나라고 하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게 2, 3년 동안에 만약 관리를 안 한다고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진행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우리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를 관찰해 보시면은 일반인의 뇌보다요 심하게 위축된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방과 신경손유 다발이 뇌에 쌓이면서 신경세포들이 죽게 되면 알츠하이머병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물질이 왜 쌓이는지를 아직 밝혀내지 못했어요. 네. 자, 그럼 오늘 주제 확인해 보고 확실하게 또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확인하시죠. 네, 건강고독 오늘의 주제는요. 가을 치매 위험 신호를 읽어라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무더위가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시작되는 시기에 그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 대비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구독 영상을 통해서 건강 정보 알아보는 시간이잖아요. 네. 네, 첫 번째 구독 영상 나갑니다. 치매 속 치매의 위험 신호예요. 아유, 졸린 것도 나오셨네. 저런 거. 일상 속에서 다가오는 치매 공포에 대한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이 치매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증상이 뭔가를 자주 잊고 좀 깜빡깜빡한다. 네. 이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은 형태의 치매가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잖아요. 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조기의 이제 증상이 대표적인 게 기억력의 저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뭔가 깜빡깜빡하게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이름을 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겪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길에서 만났는데 분명히 아는 얼굴인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든지 혹은 TV에서 나오는 연예인들의 이름이 아는 사람인데 기억이 안 나는 깜빡깜빡한 이런 건망증이 생기는 게 문제인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걔 있잖아 걔 그때 그거 왜 뒤로 이렇게 걸으면서 왜 그거 죽었지 왜 뭐 누구 마이클 잭슨 뭐 이렇게 이런 거 많아요. 맞아요. 한두 건이 아니야. 바로 떠오르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름 기억 나지 않는 건 굉장히 이제 흔한 일이죠. 그런데 이름 기억 안 나는 것보다 조금 더 심각한 증상도 있습니다. 바로 사물.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물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저쪽에 감자, 맛있는 옥수수 혹은 뭐 음료수 같은 게 있단 말이죠. 그거를 건네줘, 옥수수를 줘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면서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사물의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고 그거 있잖아 그거라고 말하는 건 조금 더 심한 증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나이를 떠나서 저도 가끔 저는 가장 황당할 때가 이제 전화를 받으면서 나와놓고 친구한테 야 잠깐 나 핸드폰 놓고 왔다 이러고 너 통화하고 있잖아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남편에게 뭐 좀 갖다 줘 그거 있잖아 그거 그거 뭐지 막 이랬던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위험하다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치매에서 보이는 이 기억 장애와 단순 건망증 이 차이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건망증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사건의 세세한 부분들, 그 내용이 잘 생각이 안 난다고 하면 치매는요, 그 사건 자체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리고 건망증 같은 경우에 힌트를 주면 기억을 해낼 수가 있는데요. 치매 초기의 기억장애는요, 힌트에도 전혀 기억을 해내지 못합니다. 또 이 건망증은 본인이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이제 인정을 하는데요. 치매는 본인이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 그 자체를 모르니까 인정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겁니다,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치매하고 건망증의 구분을 한번 해봤는데 건망증이 심해지면 나 혹시 치매 아니야? 이렇게 겁부터 덜컥 나요. 자가진단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네, 아주 간단하게 이 전두엽의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가 그런 걸 자가 진단법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은 이 머릿속에 있는 그런 단어들이나 이런 거를 잘 꺼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재용 MC님한테 먼저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만만해요. 제가 만만해요.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면 그거에 해당하는 단어를 10개를 쭉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제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과일. 과일? 네. 아니, 난 없어 못 먹어서 과일은. 과일에 대한 단어를 지금부터 10개를 쭉 대주세요. 빠르게 해야 돼요? 네, 빠르게. 사과, 배, 포도, 감, 수박, 참외, 메론, 딸기. 뭐 요 정도? 근데 꽤 많이 적인데. 네, 이제 10개를 다 하시면 좋긴 한데요. 네. 우리가 5개 이상 하시면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네. 5개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 전두엽 쪽의 문제, 그리고 혈관성 치매를 의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저는 이제 가장 제가 젊은이니까. 네, 그쵸. 젊은이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신 있다 이건데. 그러면 제가 다른 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과일 아니었어요? 네. 동물원에 있는 동물의 이름을 한번 10개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시겠어요? 잠깐만, 동물원 안 간 지가 오래됐는데. 동물원에 동물 알겠습니다. 네. 시작. 사자, 호랑이, 표범, 코끼리, 하마, 아기 하마. 엄마 하마, 아빠 하마. 그래도 7개? 그렇지 않아요? 7개. 네. 이 정도? 이거 어렵네요. 갑자기 하려니까. 네, 근데 사실은 요 정도도 잘하시는 겁니다. 왜냐면은요, 우리가 이게 응용력을 보는 건데요. 머릿속에 있는 게 이제 끊임없이 나올 수가 있느냐 하는 게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데 하다가 중간에 딱 끊어지고 5개 이하에서 머리가 하얘졌다. 그런 경우에 한번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치매 위험 신호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 다음 또 다른 치매 위험 신호는 내 얘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흔한 일일 수 있습니다. 바로 왜 이렇게 피곤하고 왜 이렇게 졸립지? 낮잠이 막 쏟아져서 못 견디겠는데 라고 하는 건데요. 이 낮잠 자체가 결과적으로 뇌 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회복을 하기 위한 일종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좀 뇌가 약해졌다라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뇌졸중이나 기타 뇌 질환을 겪고 있는 분은 회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잠을 자는 걸 우리가 확인을 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비상식적으로 내 생활 습관은 전혀 다르게 낮잠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수면 리듬이 깨졌다. 이런 것도 치매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잠을 자고 싶어도 잘 못 자는 불면증 같은 경우도 치매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네,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 하루에 6시간 이하로 자게 되면요, 치매에 걸릴 위험성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뇌 속에 우리 배수관 역할을 하는 림프관이 있는데 이게 깊은 잠을 자야지만이 이완이 되고 이렇게 넓어지면서 그쪽으로 노폐물들이 배출이 되게 되는 건데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건 잠을 못 자게 된다? 그럼 이게 수축이 되고 열리지를 않으니까 배출이 안 되는 겁니다. 노폐물들이 배출이 되지 못하고 내 뇌 속에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치매 위험도가 자꾸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치매가 오고 이러면요, 그 후각 기능도 약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한 음식인데 그걸 상한지를 모르고 드시다가 엄마 왜 이래?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후각 기능이 또 그렇게 약해져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요,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생기면 후각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냄새를 잘 구분을 못하게 되니까 그런 게 생기는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후각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사실 미각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리 같은 거 할 때 워낙 잘하던 음식들도 갑자기 너무 짜던가 아니면 갑자기 너무 달던가 이렇게 이제 요리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주위 사람들이 잘 이제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근데 우리 어머님들은 이제 좀 나이가 들면서 손맛이 변했다. 혹은 뭐 음식 맛이 예전만 못하다 이렇게 느끼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혹시 나 치매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실까 봐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좀 걱정이 돼요.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미각보다도 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청각의 이상입니다. 네, 전체 치매의 7%는 청각 장애를 동반한 이 난청 환자라는 보고가 있을 정도였고요. 실제 영국에서 43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는데요. 청력 이상이 있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치매 발병률이 유독 높았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이제 난청이 있으면 보통 보청기 치료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랬을 때 치료를 받으신 분이 치료를 받지 않은 분의, 그러니까 보청기를 착용하신 분이 상대적으로 이 치매 발병률이 더 낮았다는 보고도 있으니까요. 요즘 부쩍 청력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꼭 치매 관련 검사들을 좀 같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다음 치매 위험 신호도 알아보죠. 네, 다음 치매 위험 신호는요, 바로 평소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한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규칙, 약속, 신호,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뇌 이성, 억제력, 그리고 통합을 담당하는 게 이제 전두엽입니다. 이 전두엽 앞에 전두엽이 있고 그 안에 안화 전두 피질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부위는 우리가 가장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참을성과 인내와 통합을 담당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서 사회성이 부족한 행동, 예를 들면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물건을 짚는다든지 신호등에서 빨간색, 파란색 구분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무단 횡단을 한다든지 이런 비사회적인 행동을 너무나 쉽게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이제 치매 부모님들을 간병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른 것보다 이분들이 성격이 바뀌어갖고 이거 뭐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렇게 막 좀 화도 내고 심하면 폭력도 쓰시고 그런다는데 이것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럼? 네, 연관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뭐 예쁜 치매, 뭐 무서운 나쁜 맞아요, 치매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이 참을성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 하고자 하는 말을 누군가 말리면 이렇게 쉽게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감정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까지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치매에 걸리게 되면요, 실제로 자꾸 이제 의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자꾸 내 걸 훔쳐갔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심하게는 자꾸 배우자의 외도를 이제 의부증 같은 것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판단력, 이렇게 이제 판단력이나 이해력, 참을성이 떨어진다. 이러면 이게 다 치매 이제 조기 증상들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주위 사람들이 좀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빨리 병원에 한번 가서 진료를 받게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딘가 몸에 이상이 오면 다른 신체 기관에서도 조금 뭐 반응이 있거든요. 이상 신호라는 게 있는데 혹시 치매 위험 신호가 올 때 이곳도 살펴라 하는 곳이 있을까요? 네, 한 군데 있는데요. 거기가 바로 눈입니다. 그래서 눈에 이제 추가적으로 치매 이런 위험성을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눈 안쪽에 있는 노란 점입니다. 그래서 이 노란 점이 뭐냐면 바로 두루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두루젠은 이 눈 속에 있는 그런 이제 노폐물들이 쌓인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로 인해서 혈관이 두꺼워지고 혈류의 흐름이 더뎌지게 됩니다. 근데 이 망막은요, 눈 중추신경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루젠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구의 혈류가 줄어들면 뇌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두루젠은 눈 이렇게 이 앞에 보이는 건 아니고 이 망막 쪽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검진이나 아니면 안과 가셨을 때 들었을 때 이제 그거를 의심을 해보시면 됩니다. 안과에서 그게 보이는구나. 네. 그거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 그러니까 이런 오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조기 신호들을 빨리 파악을 하면 요즘 좋은 약들이 있으니까 이게 다 나을 수는 없지만 그 상태 정도에서 지속하니까 나빠지진 않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구독 영상 보겠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기관이라는 게 바로 우리의 뇌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다 알아? 우주를 저렇게 단정 지을 수도 없겠네요, 진짜. 자,
젊은 뇌를 유지하는 비법을 지금 공개한다고 네. 합니다. 네. 젊은 뇌라. 근데 사실 뭐 신체 어느 기관이든 나이가 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노화가 진행이 되는데 막상 뇌가 늙는다라고 말하니까 기분이 좀 묘하긴 합니다. 이게 젊었을 때도 그렇고 제 나이도 그렇고 자꾸 깜빡깜빡하는 횟수가 늘어나면 치매 걱정되거든요. 네. 안 될 수가 없죠. 이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요, 건망증이 자꾸 생기게 되면은 이게 더 발전해갖고 치매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실제로 20세보다 70세가 되었을 때 뇌 전체의 용적이 10% 감소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감소하는 부분이 우리가 그런 기억력이나 아니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좀 쓸모가 없는 부분이 감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기억력이나 치매와는 큰 영향, 노화가 아주 큰 영향은 없습니다. 노화로 인해 신경세포가 줄어들긴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치매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사실 노화된 뇌는요, 반응 시간이 좀 느려지게 되고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능력이 사실은 조금 더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70세가 되면 정보 검색 능력이 약 10% 정도 둔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전화번호나 혹은 이름 같은 새로운 정보를 이 외우는 능력은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오랜 세월에 걸친 이 인생에 대한 경험에서 얻어진 이 폭넓은 이 기억 창고를 바탕으로 이 고도의 정신적인 활동이 가능해지게 되죠. 젊은 분들에 대해 훨씬 월등해지기 때문에 단순히 사실 노화되고 이게 늙은 뇌라고 치매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이게 깜빡깜빡하고 좀 약간 뇌가 늙는 거. 근데 이러다 보면 이게 치매 아닌가 그러고 막 스트레스를 막 받으시면 이 스트레스가 더 나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치매의 가장 주적이 스트레스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진짜 치매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전반적으로 다 건강을 해치게 되는데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이 일부분의 약간의 스트레스는요,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되고요,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잖아요. 네. 시험을 앞두고 받는 이 스트레스는요, 오히려 뇌 호르몬을 자극을 해갖고요, 기억력을 향상을 시켜줍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나쁜 스트레스, 어떤 지속적으로 어떤 사람한테 꽂혀서 누군가가 날 괴롭힌다라던가 여러 가지 일에 의한 지속적인 이 스트레스는요, 오히려 이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되고요, 또 말초혈관을 수축시키면서 막 고혈압도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만성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게 이게 치매를 예방하는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가 각급 네. 학교의 중간고사 기간일 거예요. 네. 학생들 별로 안 좋아할 바람에 하셨는데 어쨌든 뭔가 뇌를 젊게 유지하는 것, 이게 비결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젊게 유지하는 비결을 소개를 좀 해드리기 앞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팁, 퀴즈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퀴즈로. 퀴즈 자, 좋죠. 퀴즈는 음악 퀴즈입니다. 음악 퀴즈. 자, 꽤 유명한 노래를 좀 준비를 했으니 한번 들어보시고 이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한번 적어봐 주세요. 음악 주세요. 뭐야, 이거? 뭐야? 야, 지금 메인이 나오네요. 나오네요. 열심히 합성? 우리나라 노래야? 네. 진짜 저만 아는 거예요? 네, 나오네요. 지금. 이거 아니다, 이거는. 어휴야. 아휴, 아는 거 하나도 안 나올까 봐 걱정이. 야, 이건 이제 다 아시죠? 어유 참네. 아유. 저는 지금 정리라 지금 시간이 아유, 없어요. 마지막 거는 알겠다, 마지막 건. 아유. 지금 몇 개 나왔는데? 몇 개? 세 곡이 나왔어요. 세 개? 세 곡이 나왔어요. 세 곡. 두 곡 아니었어? 두 번째 게 첫 번째 이제 같이 거의 동시대에 나오긴 했는데 세 곡이 명확합니다. 세 곡이 나왔어요. 다 같이 하는 거는 이거 아니야? BTS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뉴진스랑 BTS. 중간에 들었던 것 같아요. 나도 유진스는 아는데. 네. 이게 곡 제목까지 쓴 제목은 사람은 생각이 안 나요. 거죠? 처음에 이제 뉴진스의 ETA라는 곡이었고 두 번째는 요즘 굉장히 핫한 곡이에요. 권은비 씨의 언더워터라는 곡이었고 세 번째는 아시잖아요. 뭐 BTS 다이너마이트. 저는 개인적으로 저 장인 MC하고 나이 차이가 느끼는 게 장인 아이는 다이너마이트 영어로 썼는데 다이너마이트. 아니 근데 한지민 선생님
우리하고 같아 그냥 BTS. 동급인데 저희랑. 아, 저 가수는 약간 생각이 날 듯 했는데 네. 다른 그 노래 제목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한시민 선생님도 저하고 똑같은 게 지금 2번이 BTS래. 노래가 몇 곡이 나왔는지를 몰라. 정답이 장애인 아나운서가 말한 그 적어준 그대로인데요. 네. 저렇게 음악을 자주 좀 듣고 관심이 좀 많으신가 봅니다. 아니 저는 뭐 이제 워낙 요즘에 SNS에 이런 곡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차에서 이동할 때 이제 노래를 많이 들어서 그래서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동할 때 우리는 라디오 듣거든요. 저는 음악을 듣습니다. 야, 이렇게 이렇게 다르구나. 다르게 있네요. 아직 젊네. 아직 곡을 알아두면 네. 뭔가 트렌드를 알게 되고 아, 좀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보니까. 다 맞췄잖아요 제가. 그럼 이번에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이번에는 노래가 아니라 신조어를 준비해봤거든요. 자, 신조어 들어간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봐보실게요. 자, 우리 약속 13일로 케일박 할까? 완네스 분조카 알아놨거든. 자, 뭐야? 아니 저기 뭐야? 나 이게 우리나라 말이 맞는지부터 처음에. 진짜 저렇게 약간 연두색 비슷하게 쓴 것들은 그거 말고 약간 이 파랑색 하나도 못 알아먹겠네. 무슨 근데 말이에요, 저게 지금? 제가 좀 자신이 있었는데 저도 모르겠네요. 딱 하나 알 거 같은데 분조카. 이게 분위기 좋은 카페. 그렇죠, 이거 맞죠?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딱 하나 알겠는데요? 제가 이제 해석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약속 13일로 켈박 할까 해서 다들 이 켈박을 모르실 텐데요. 이게 캘린더와 박제를 합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 무슨 말? 얘기하자면 우리 13일로 이제 달력에다가 적어놓자. 그러니까 약속 정하자. 네. 스케줄을 스케줄을 입력하자. 네. 그 뒤에 이제 완네스 분조카. 자, 완네스. 완전 내 스타일의 완전 내 스타일이라는 완네스. 완전 내 스타일의 분위기 좋은 카페 알아놨거든. 말을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유, 아니 근데 이거 지금 말 이렇게 쓰다가 나중에 나이 들면 치매 걸립니다. 말은 이렇게 완벽하게 문장을 구사해서 써야지. 이게 뭔 소리예요? 완네스. 완네스. 분조카. 분조카. 이렇게 말 줄여서 쓰다가 나중에 이게 너무 안 좋아져. 맞아요. 난 그런 거 같은데. 어렵다 이거.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선생님들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도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이 뭔가 나이가 들수록 뭔가 호기심을 더 갖고 사실 젊은 분들이 하시는 것들, 뭐 요즘 분들이 하시는 것들을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것을 자꾸 알아가려는 이 노력 자체가 뇌를 젊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건 맞아. 네, 맞습니다. 이게 보통 일상 속에서 하는 일들을 사실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의미와 동기를 좀 부여하고 이 호기심을 발휘해서 몰두하게 되면요. 대뇌의 피질의 이 주요 영역들을 자극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학습이나 기억력이나 혹은 이 긍정적인 감정에까지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뇌를 젊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익숙함에 안주하지 마시고 호기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좀 알아가는 자세라고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뭐 다 그건 안 좋은 거야, 아닌 거야가 아니라 모든 뭔가 익숙하지 않으면 도전하고 알아가려는 노력이 뇌를 젊게 만든다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뇌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24시간 안 쓸 수밖에 없는 내 생활 습관과 가장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곳이죠. 그래서 내 뇌가 과연 젊었는지 혹은 늙었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표를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1번. 음악은 항상 새로운 장르를 번갈아 가면서 듣는다. 아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새로운 안 가본 식당에 가본다. 아니다. 그리고 최신 유행어도 잘 알고 있다. 전혀 모르지. 그리고 내 전문 분야 이외에 다른 분야에도 관심이 있다. 관심이 있어요. 낯선 여행지나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설렌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내 호기심,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면서 뇌를 좀 젊게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 2개 정도만 동그라미인데. 그러니까. 아이, 2개 정도만 딱? 네. 어. 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그냥 옛날에 하던 것대로 하지 않고 네. 뭔가 좀 새로운 거 자꾸 하는 게 좋은 거다. 노력해야겠네요. 아니 그게 그거잖아. 아 냅둬 나 이러고 살았어. 그치. 새로운 거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게 젊은 친구들이 그러면 아유 꼰대 그러는데 네. 그게 뇌에 별로 안 좋은 거네. 네. 오늘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 뇌를 젊게 만들어야겠다 막 이런 의지가 좀 네.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 뇌가 지금 늙은 건지 아닌 건지 이걸 좀 판별할 수가 있을까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전화하면서 야 잠깐만 좀 있어봐. 내가 지금 전화기를 찾고 있어. 야 이제 또 좀 이따가 좀 해. 이래. 이걸로 전화로.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정말 걱정되거든. 맞아. 네. 그래갖고 지금부터 생활 속에서 알아챌 수 있는 치매 적신호 자가진단 상황을 한번 알려드려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기억력이 되겠습니다. 네, 대화 중에 내가 지난주에 그런 말을 했었다고? 하면서 기억력이 저하되는 순간들을 자주 강하게 경험한다면 단순 노화로 인한 건망증만 아닐 수가 있겠고요. 또한 자주 가던 곳이 갑자기 낯설고 길 찾기가 어려워진다면 뇌의 두정엽 공간 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두정엽 공간은 뇌에서 자신의 방향을 인지하고 방향 감각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공간 기억 저장 능력이 있는데 그 기능이 저하되는 치매 초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서 물건값을 계산할 때 거스름 또는 암산이 잘 안 되는 계산 능력 저하가 올 수도 있고 평소 잘 사용하던 도구들이 갑자기 어색해지는 증상 또한 치매 위험 신호일 수가 있는데요. 더 무서운 건요. 이 중에서 여러 개가 아니라요. 이 중에서 한 개라도 해당이 된다면요. 빨리 전문의를 찾아서 진료를 받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좀 잘 기억해두고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모르게 되면 그냥 뭐 그럴 수 있지라면서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혹시라도 내 주변에서 이런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빠르게 대처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구독 영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손으로. 손을 좀 많이 사용해야 네. 된다 뭐 이런 말인가요? 아 저런 거. 퍼즐 뭐 서예를 네. 하시네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좀 이해는 됩니다. 네. 손을 많이 써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사실 이런 말을 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뜨개질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계속 움직이니까. 네, 나중에 이제 뭐 피아노를 배우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건 좋죠. 양손을 쓰니까. 예인 씨는 괜찮겠다. 바이올린. 저는 바이올린 하니까. 이거 양손이잖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런 단수리가 손만 쓴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손과 머리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대표적인 예가 화면에 나왔습니다. 뜨개질, 퍼즐 맞추기, 그리고 이제 서예 활동들은 양손과 머리를 동시에 사용하는 행동이죠. 치매에 갑자기 병이 생긴다, 치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40대 초반부터 30년간 천천히 뇌의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긴 잠복기를 가지는 게 바로 치매의 특징인데요. 오히려 긴 잠복기 때문에 나의 평소 생활 습관, 양손을 사용하고 뇌에 자극을 주는 행동이 치매를 예방하는 더 좋은 기간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런 평상시에 내 손과 머리를 다 자극할 수 있는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잠복기가 길다고 표현하니까 지금 나도 잠복돼 있을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무서워지죠. 그리고 손을 써라 이랬는데 도대체 손을 뭐 계속 이러고 있으라는 건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네. 그 손 쓰는 방법 꼭 뜨개질이나 피아노를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이 손을 계속 쓰면서 치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 왔는데요. 일단 손끝을 자극하라입니다. 손끝을. 이렇게 하나? 네. 여기서 얘기하는 게 손끝은 진짜로 이 손끝도 있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손톱 끝을 자극해 달라 이겁니다. 손톱 끝. 손톱 끝. 네. 이 손톱 끝에는 우리 정혈이라고 그래서요. 우리 수소음, 수삼음, 수삼양 손으로 가는 모든 경락의 시작과 끝이 이 손톱 끝에서 시작이 되고 끝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손끝만 잘 자극을 해줘도요. 말초신경뿐만 아니라 우리 12경락 중에 6가지를 한 번에 자극을 해주면서 우리 이 몸에 새로운
계속적으로 새로운 자극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자극하는 방법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장인의 아나운서 해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엄지랑 검지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 모든 손가락을 한 10초씩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냥 네, TV 보면서도요, 그냥 가만히 보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속 누르면서 양손 번갈아 가면서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한번 손 잠깐 빌려주세요. 옆에 사람이 있으면은 옆에 사람 꼭 이렇게 눌러주는 것뿐만 아니라 손가락 이렇게 당겨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상당히 좋거든요. 이런 것들도 서로 이렇게 해주면서 이렇게 해주면 서로 스킨십도 있으니까 얼마나 좋나요? 네, 자연스러운 스킨십도 있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손끝을 예방을 해준다. 그러면 꼭 피아노 안 쳐도요, 치매 예방이 가능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손 땡겨 주시니까 갑자기 요 뒤가 이렇게 허해지면서 뭔가 이렇게 좀 좋아지고 맑아지는 느낌이 있네요, 진짜. 이거 좀 시원해지셨나요? 네, 그렇게 이제 손끝을 자극해서 이 면역력을 높이는 이 워밍업을 했다고 하면요, 이제 본격적인 손 운동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매 예방 두 번째는요, 바로 박수를 쳐라입니다. 박수? 손을 많이 써야 한다면 박수 치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 오늘은 일반적인 박수가 아니라 우리가 손가락을 이용한 박수를 칠 텐데요. 바로 손끝으로 박수를 치기입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치는 거죠. 많이들 알고 계시죠? 네, 이렇게 네. 치는 거는. 이렇게 하면 이제 사실 손가락 끝을 자극하기 때문에 혈류 흐름에도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면 사실 그냥 치면 재미가 없잖아요. 뇌를 조금 활성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그냥 치지 마시고요. 숫자를 함께 세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이 숫자를 다시 거꾸로 합니다. 다섯, 넷, 셋, 둘, 하나. 네. 쉬워 보이시죠? 우리가 5, 4, 3, 2 이런 식으로. 그렇지. 어려운데? 하나. 다섯, 넷, 둘, 하나. 어렵죠. 근데 뭐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것을 사실 30회, 50회 이렇게 반복해서 그걸 또 거꾸로 하게 되면 뇌를 굉장히 좀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뇌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아까 치매 예방을 하려면 뭐 손을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뇌도 함께 쓰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손끝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정엽에서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세포들이 좀 더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쉬워 보이지만 이 공간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뇌 훈련이 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그냥 한 게 아니죠. 1, 2, 3, 4, 5 그리고 5, 4, 3, 2, 1 숫자를 말하는 것 동안 언어 중추를 담당하는 이 두정엽 부위를 활성화시킬 뿐 아니라 운동과 언어 부위를 관장하는 과정에서 통합을 하는 전두엽도 동시에 자극이 될 뿐 아니라 숫자를 거꾸로 말하죠. 집중도가 어떻습니까? 올라가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뇌에 자극을 줄 수밖에 없어서 뇌라는 건 굉장히 쉽게 진리하고 반복적인 패턴에 굉장히 익숙해지기 때문에 이런 조금의 변화라도 새로운 자극을 받아서 뇌 기능을 충분히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거죠.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숫자 세는 것도 아까 들어보니까 우리가 숫자 셀 때 앞으로 직진이지 뒤로 돌진 않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순방향에 익숙해 있지 역방향으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뇌를 활성화하는데 충분히 자극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할 때 뭔가 탁 말이 안 나오고 이게 뭐지? 이걸 해야 되나라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1, 2, 3, 4, 5도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넷, 셋, 둘, 하나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의 변화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변화를 주는 노래 부르면서 손등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래 부르면서 아니 뭐 박수치기라고 하니까 손끝 박수까지 쉬웠는데 이제는 뭐 다른 또 뭐 어떤 박수예요 이번에 손끝 박수가 뭐야 이게? 아, 네. 저희가 이제 박수 칠 때 주로 이렇게 하지만요. 이제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에도 사실은 이 뇌세포를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등으로 이렇게 혈관이나 이런 거를 자극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등으로 한번 쳐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자극을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좀 어색해요. 어색하고 좀 아파. 손등 친다는 게. 이게 아파. 네, 처음에는 이게 되게 어색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항상 익숙한 게 아니라 새로운 걸 하는 것 자체가 자극이 또 새로운 곳에 뇌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자주 하시는 게 좋고 또 한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반대쪽으로도 이렇게도 해보실 수 있는 게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위쪽에 갈 수도 있고 왼손이 또 위쪽에 갈 수도 있고. 느낌 다르다. 네. 빨리 느낌 해보려고 다른데? 하니까 진짜 안 돼. 아니 근데 아까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하면서 노래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요? 좋은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궁짝
쿵짜작 쿵짝 내 박자 속에. 자, 요때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하면서 뇌가 좀 실증을 좀 금방 냅니다. 이렇게 하다가 우리 뇌는 금방 또 실증을 내요. 그래서 이렇게도 했다가 이렇게도 했다가 다시 이렇게 했다가 이 세 가지. 쿵짝 쿵짝 쿵짜작 쿵짝 내 박자 속에 이런 재밌네. 운동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다음번 회식할 때 이거 합시다. 너무 재밌겠네요. 네. 맞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뇌는요, 하루 종일 정말 팍팍 돌면서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치매 걸린다 이런 스트레스도 중요하지만 이 뇌를 이렇게 좀 쉬어가게 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뇌를 좀 쉬어가게 하기 위해서 간식을 좀 준비했거든요. 앞에 있으니까 일단 차부터 좀 드셔보도록 하시죠. 색깔 이쁘다. 너무 예뻐요 이게. 오. 색이 좋네요. 오미자인가 이거? 아우. 오미자네요. 오미자네요. 역시 아우, 맛있어요. 역시. 네. 자, 이 붉은색의 차의 정체는 바로 오미자인데요. 오미자는 이 베타카로틴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두뇌 발달에 도움을 주고요. 그 속에 있는 니그난 성분은 일반적으로 건망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신경독을 제거하는 발생을 막아주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9월과 10월이 이 제철인 오미자는 불꽃 둥근 열매인데 여기서 신맛, 단맛, 짠맛, 떫은 맛, 매운맛 요 다섯 가지 맛이 난다 그래서 오미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죠. 오미자는 이 붉은색의 안토시아닌계 색소가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효과를 하기 때문에 노화를 막아주고 면역력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동의보감에서는요, 이 오미자를 몸을 따뜻하게 하고 폐와 신장을 보호한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미자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고감신한 5가지의 맛이 한꺼번에 다 들어있어서 사실 오장에 두루두루 좋은데요. 사실 요즘 같은 이런 환절기, 특히 감기 잘 걸리고요, 기관지 안 좋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심장에 열 뜨고 이런 것들을 잠재워주는 아주 명약이 또 이 오미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미자를 드실 때 청으로 흔히들 많이 먹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당뇨의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조금 조절을 해가면서 먹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미자는 그래도 제법 마셔봤는데 네네. 이거 양갱이에요, 뭐예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식하면 차하고 같이 이렇게 다과라고 하잖아요. 과자가 나오는데 오늘 제가 그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오미자 양갱입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예. 오미자 양갱이에요, 이게. 이 안에 잣이 들어가 있는 그쵸. 거. 맛있어요. 맛있죠? 네. 네. 이거 아주 색다른 별미인데요. 근데 집에서 만드나 이거를? 예, 오미자 양갱 만드는 법 생각보다 간단한데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오미자 양갱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이제 준비를 하셔야죠. 재료는요, 물, 한천가루, 설탕, 오미자청, 그리고 잣을 준비하시고요. 큰 볼을 준비해서 물 1컵을 붓고요. 거기에 한천가루 1큰술을 넣어서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불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불린 한천물에다가 냄비를 저어가면서 끓여줘요. 그리고 약불에서 살짝 익혀주면서 설탕 1큰술을 넣어주고요. 거품이 올라오면 불을 끈 다음에 오미자청을 넣어서 첨가를 해줍니다. 그럼 색이 이렇게 예쁘게 변하죠. 그리고 나서 틀에 넣고요. 굳혀지면 잘 굳으면서 오미자 양갱을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일단 뭐 색도 너무 예쁘고요. 맛도 좋아서 선물하기도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오.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왜 이제 제가 다과를 준비해 드렸냐면은 아까 치매가 오면은 많은 것들이 바뀌는 것 중에 맛을 보는 미각도 바뀌고 후각도 바뀐다고 하잖아요. 미각과 그다음에 후각을 적당히 자극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좀 편안한 게 다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과 맛이 좋은 이런 다과를 좀 즐기시는 것도 뇌를 적당히 자극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던 것 중에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마라.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놀랐던 부분이 치매는 좀 갑자기 찾아오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이야기 나눠봤더니 잠복기가 굉장히 긴 질환이라고 하셨거든요. 꾸준히 관리하고 또 이런 이상 신호가 있는지 한번 자세히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동의보감에는 뇌 건강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특히 이제 뇌는
뇌는 우리가 예전에는 이거를 오장육부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요. 이게 새로운 기항지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뇌에는 이제 골수가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척수가 이어져 있다 보니까 뇌는 그거를 이제 골수를 관장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몸 안에 이 진액이 가득해야지만이 뇌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평소에 사실 식습관도 너무 중요하고요. 나 오늘 하면서 너무 놀랬던 게요. 지금 하면서 보면 우리 어머님은 마치 치매인 것 같아요. 당장 빨리 가서 저희 어머님이라도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료를 받도록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머리를 많이 썼던 사람들 있잖아요. 뭐 대처 아까 얘기 나왔잖아. 네. 그리고 뭐 처칠 이런. 그다음에 박사들도 치매 걸린다는 거니까 맞아. 내가 머리가 나빠서 치매 이거는 아니라는 아유, 거예요. 아닙니다. 네. 그거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손 좀 많이 쓰고 네.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 치매에 대한 치매 예방에 대한 얘기 집중적으로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에 설레임이 있는 금요일인데 주말엔 비 소식이 있네요. 네, 토요일에 좀 요란한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주말에 외출하실 때는 기상정보 잘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